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돌싱입니다. 사람의 인내심이란 모두 그 한계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도 바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웬만한 일들은 모두 꾹꾹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남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저는 참을성이 많다기보다는 굳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수동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힘든 부탁을 받아도 왜 나한테 시키냐라는 생각보다는 성취감을 더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됐고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뚝 잘라버린 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속 시원한 일이었어요. 이혼 전에는 저도 어디에나 있는 며느리였어요. 옷가게에서 일하는 남편과 회사원으로 일하는 저는 맞벌이 부부였고 애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에 4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죠. 시부와 이혼한 시모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를 챙기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솔직히 차로 2시간 거리라 오고 가기 힘들었지만 남들 챙기는 건 다 챙겼어요. 명절, 생일, 특별한 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내려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솔직히 새 며느리 중에 저만큼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손이의 형님은 이때쯤엔 이혼을 한 상태였고 손아래의 동서는 저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책임감 같은 건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고 저도 그런 일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필요할 때 부르는 것처럼 시모도 필요하니까 부른다 싶었거든요. 시부라도 있었으면 또 달랐겠지만 혼자 있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런 시모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죠. 뭐든 시키고 보자는 식인데 정작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시키려고 하니 꼭 나중에 탈나게 만드는 사람요. 게다가 인식이 아주 옛날 사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며느리들 고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요. 편하게 앉아 있는 꼴을 못 본다고 해야 하나요? 추석 명절에 새 며느리가 전 부쳐놓고 준비 다 해놓고 믹스커피라도 한 잔 할라 치면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아 있을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밭이라도 가꿔라. 여자 셋 모여서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게 웬 말이냐? 호시절이야 호시절. 어디 며느리가 시모 앞에서 노닥거리며 쉬는 꼴을 보여? 이런 시모의 말투와 행동을 못 버틴 게 첫째 형님이었죠. 시모가 가장 자주 불렀고 마치 식모처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의 말로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가축한테도 그렇게 못할 거야. 라더군요. 저도 전에 들은 바라 그게 어떤 건지 몰랐지만 형님이 이혼하고 나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마치 저를 고용된 직원처럼 부려먹더라고요. 아니, 직원이면 편의를 봐주기나 하죠. 이건 뭐 편의조차 없는 일방적인 명령, 화냄, 질책의 연속이랄까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형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고도 남았어요. 집이 멀어도 시모의 부름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주말마다 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청소와 밭일을 시키는데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주 내내 남편을 닦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보다 못해 가야 하는 거고요. 남편은 주말 장사가 더 잘 되니 같이 갈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아들과 딸을 친정에 맡겨놓고 시모일 거들러 주말에 시골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제게 냉장고 청소를 맡기더라고요. 일단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내야 하니 김치 냉장고에 고개를 숙여 김치통을 꺼내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끙끙대고 있다가 한 번에 훌쩍 들어올렸는데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한 발짝 디뎠어요. 그런데 디딘 곳에 미끄러운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걸 밟고 뒤로 넘어진 저는 뒤쪽에 있던 선반에 엉덩이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눈앞이 번쩍하는 통증에 들고 있던 김치통까지 떨어뜨리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고꾸라지듯 허리를 숙였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큰 소리에 뛰어온 시모가 한심하다는 얼굴로 쳐다보며 말하더라고요.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는 거 봐라. 요새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거냐? 빨랑 안 일어나? 안 아픈 거 다 알아. 어디서 이런 야가 빠진 것들만 데려와가지고는. 그렇게 막말을 던지는데 사실 이때는 화를 낼 상황도 아니었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발 쪽에 있는 수건이 한 장 보였어요. 아까 전에 시모가 청소하라며 던져준 마른 행주였어요. 딱 보니 제가 밟고 넘어진 게 이 행주 때문이었더라고요. 결국 저는 주섬주섬 일어나 가방부터 집어들고는 시모에게 말했죠. 너무 아프니까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이고, 병원은 무슨. 걸을 수 있으면 안 아픈 거야. 꼴랑 선반에 박아놓고는 무슨. 저는 시모의 반대에도 동네 병원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지만 그 말을 듣고 있기엔 너무 제가 아팠거든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엑스레이상 골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부위로 보면 꼬리뼈랑 엉덩이뼈 쪽인데 옆에서 보면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게 골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걸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증이 계속 있으면 CT를 촬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골절이 아니길 바라며 일단 진통제를 받아 시댁에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별거 없대지? 거 봐라. 꼴랑 약 한 봉지 들고 올 거 뭐하러 병원까지 가서 돈을 써. 돈이 남아 도는구나. 일하기 싫으면 그냥 올라가. 사람 복장 터지게 만들기 전에. 내 자식이지만 어디 가서 저런 것들만 구해오니. 속에서 천불이 나. 그 말에 저는 시모에게 고개로 인사를 하고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로 싸울 힘조차도 없었거든요. 차에서도 앉아있는 내내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악셀 브레이크 밟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길이 잘 닦여 있어서 덜 힘들었지 만약 길이 험했다면 참지 못하고 내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에 결국 저는 알아 누웠어요. 엉덩이가 아팠으니 배에 베개를 대고 엎드려 있었죠. 도저히 애를 볼 상황이 안 돼서 애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저녁 늦게 남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자마자 화부터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전화와서 난리야. 아니, 일 안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내려가지를 말지. 왜 내려가서 또 이런 성가신 일을 만들어? 엄마 성격 알면서 꼭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어야 돼? 나 아픈 거 안 보여? 아파서 집에 왔는데 그게 문제야? 게다가 다친 건 어머님 탓이 더 크다고. 나한테 소리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고 소리쳐. 아니 뭘 어떻게 다쳤다고 그렇게 끙끙대? 엄마 말로는 단순 타박이라는데 뭐가 그렇게 아픈데? 엉덩이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다며. 병원도 갔다 왔고 입원하라 소리도 없었다는데 그냥 일 좀만 해주고 오면 될 일 아냐? 아무리 일이 하기 싫다고 해도 이러면 엄마도 빈정상하지. 나 진짜 아프다고 말했지. 그리고 어머님이 수건을 밑에 던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거 밟고 넘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넘어진 게 내 탓이니? 그리고 내가 아픈데도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을 해야 해. 그러다 내 몸 골병 나면? 애들은 누가 보고 일은 어떻게 해? 남편은 제 이야기에도 전혀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딱 보니 제가 단순 타박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쉽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이 전혀 가시질 않고 더 심해져서 결국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CT를 찍었더니 청골이라는 엉덩이 뼈가 골절이 돼서 앞뒤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해도 고정 같은 건 못하고 하루 한 번 물리치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플 때 진통제 정도 놔주고요. 다른 부위면 깁스를 하거나 수술을 할 텐데 엉덩이 뼈는 그냥 그대로 낫게 두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을 하겠냐는 말에 어차피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 집에서 약이나 먹으면서 요양하겠다고 했어요. 의사에게 물리치료는 한 번씩 나와서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무리더라고요. 결국 애 하원도 남편에게 부탁했죠. 그런데 남편은 엄청 툴툴대며 집에 오더라고요. 아직도 꾀병이야? 알겠어. 당신 아픈 거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집안일도 안 해놓고 애는 나한테 맡기고 이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시위를 이따위로 하는 건데? 시위? 남편의 말에 저도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말보다는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찍어온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래도 내가 꾀병이야? 엉덩이 뼈가 찢어져서 앞뒤로 갈렸는데 뭐? 꾀병?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대. 입원하라는데 그냥 왔거든? 그걸 보는 남편의 입은 열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뼈가 앞뒤로 갈라져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일을 할 수 있었겠어? 진짜 실망이다, 당신. 어떻게 아프다는 마누라 병원 데리고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도리어 꾀병이라며 탓을 해? 진짜 부서진 건지 몰랐잖아. 미안해. 남편이 멋쩍은 얼굴로 사과를 하는 그때 남편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모였죠. 남편은 의뢰하던 대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애미한테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일 좀 거들라고 해라. 저번 주에 그렇게 해놓고 가서는 집이 엉망진창이야. 지가 싸지른 건 치워야지. 가란다고 홀라당 집으로 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 안사람 집에 못 가요. 엉덩이 뼈 골절됐대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꼴랑 그렇게 넘어진 걸로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내 뼈는 남아나지도 않았어. 일하기 싫어서 관두라 그래. 우리 집에 그렇게 요령 피우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진짜 골절이에요. CT 찍었는데 앞뒤로 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당분간은 이 사람 말고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남편의 간곡한 말에도 시모는 의심이 되는지 다음날 집에 왔더라고요. 또 누워있냐? 뭐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어? 시어머니 오셨으면 발딱발딱 일어나서 맞이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제가 골절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못 믿어서 오신 거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물리치료하러 가야 되니까요. 결국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시모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했더라고요. 집에 오셨으니 집안일 좀 해주고 가시라고. 결국 시모는 씩씩대며 집안일을 해놓고 이틀 뒤에 가셨어요. 시모가 던진 수건 한 장에 넘어지게 됐으니 저한테 뭐라 말은 못하셨죠. 결국 남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제 수발을 들어준 시모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시모의 수발을 들어보겠어요? 그렇게 시모가 저의 수발을 들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신다고요. 아무래도 첫째 형님 내외 이혼하고 일 부려먹을 사람 없으니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시는 듯 했죠. 걱정이 앞섰지만 설마 지금보다 더 괴롭히겠나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사한 날부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저녁 시간 주말 할 것 없이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만 골라서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이유도 다양했어요. 집 청소, 요리, 짐꾼, 행사, 수발 등등등. 저는 화가 날 대로 났지만 참았어요. 혼자 사는 시모가 힘들 때는 부를 수도 있지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날은 둘째가 어린이집 다녀온 길이었어요. 밤중부터 오르던 열이 해열제를 먹여도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소아과를 갔는데 결과는 폐렴소견.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애가 어리니 제가 애 옆에 있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저학년인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까이 있는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친정은 시댁보다는 멀고 애 학교 보내기에도 힘든 것 같아서 시모를 찾았는데 그게 나중에 저를 후회하게 만들 줄 이때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시모가 손주를 나쁘게 할 리 있겠어요? 잘해주면 잘해줬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일단 둘째 먼저 입원시켜놓고 남편에게 잠시 같이 있어달라 했어요. 집에 와서 첫째를 시모에게 맡겨놓고 집에 돌아와 저는 둘째 입원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한창 다 싸고 이제 일어나려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내밀어 보니 첫째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할머니가 집에 가라고 했다고만 하더라고요. 택시 태워서 보냈다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시모에게 전화부터 했죠. 어머님, 첫째가 집에 왔는데 혹시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럼 말을 하시지. 어떻게 애 혼자 택시 태워서 보낼 수 있어요? 택시라도 태워보낸 거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 생각이 모자라도 어쩜 그리 모자라니? 둘째가 폐렴이면 첫째도 폐렴에 걸렸을 수도 있잖아. 늙은 노인 혼자 사는데 폐렴 걸린 애를 데려다 놓고 나 폐렴 걸려서 입원하면 어쩌려고 애를 여기다 맡겨? 몰상식한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까지 시모일은 나 몰라라 하더니 지들 힘들 때는 애나 맡기고 말이야. 어머님, 첫째는 이미 검사했는데 폐렴이 아니래요. 폐렴도 아닌 애를 맡아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님 병원 말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난 다 못 믿어.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폐렴이면 어쩔 거야? 나 죽는 꼴이 그렇게 빨리 보고 싶니? 아예 나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그래. 그 막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하지만 머리통에 연기가 날 만큼 화가 나긴 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 괴롭히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시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죠. 어머님이 첫째 돌려보냈어. 어머님 도움 못 받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시간 좀 내. 뭐? 왜 애를 안 봐주신대? 혼자 사는 늙은이 폐렴 걸리게 만드는 며느리라며 아주 난리도 아니셨거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애를 택시 태워서 홀라당 집에 보내셨더라. 기도 안 차서 정말. 그러니까 당신이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해. 결국 남편과 저는 번갈아 가며 두 아이를 케어하게 됐죠. 남편은 낮에 일을 하는 동안 첫째는 학교와 학원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는 둘째 병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퇴근 후에 둘째 병간호를 하고 저는 저녁에 첫째 밥 먹이고 함께 있어준 뒤에 애가 잠든 밤에 홈캠을 애 방에 켜두고 병원으로 와 남편과 바통 터치했어요. 진짜 피말리는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니 첫째가 아침부터 쭉 혼자잖아요. 남편은 주말이 바쁘고 주말은 지나야 둘째는 퇴원이고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재차 부탁해서 애 밥만 챙겨주라고 했어요. 남편과 제가 없는 점심 식사만요. 그렇게 주말이 잘 지나가나 했는데 오후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첫째한테서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어? 응? 점심 많이 안 먹었어? 집에 사놓은 건 없는데. 혹시 엄마가 배달시켜줄까? 응. 알았어. 엄마가 분식 시켜줄게. 근데 점심 맛이 없었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많이 해놓고 왔는데? 몰라. 할머니가 밥 안 주고 빵 하나랑 우유 하나 주고 가셨는데. 뭐? 식사를 안 챙겨주셨다고? 냉장고에 반찬 가득 넣어놨는데? 그거 안 차려주셨어? 몰라. 난 방 안에 있었어.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 주면서 나더러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 할머니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방문 밖에 나오지 말라고. 병균 옮기면 할머니한테 혼날 거라고. 그래서 계속 방 안에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가 너한테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친손주를 병균 취급을 해요? 열받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죠. 당신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왜 또 무슨 일인데 일하는데 전화를 해?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자, 응? 집에 오면 이야기할 시간이라도 있어? 내일도 어머님 우리 집에 오실 건데.
애를 병균 취급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여보, 유난 떨지 마. 애가 과장되게 말하는 거겠지. 엄마가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은 당신 엄마를 너무 몰라.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지금 당장 둘째 병원 앞으로 와. 지금 일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일을 못 봐줘? 당신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일에는 다른 직원한테 부탁해서 잘도 빠져나오더니 애 아플 때는 왜 못해? 결국 제 말에 남편은 투덜거리며 병원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첫째 아들이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괜찮은가 싶은 마음도 잠시 아들이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아들, 울었어? 왜 울어? 엄마가 여기까지 왔잖아. 뚝해, 응? 엄마, 할머니가 나더러 병균 덩어리래.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호로 자식?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나쁜 말이야. 할머니들이 가끔씩 쓰는 말인데 너는 몰라도 되는 말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싸가지 없는 건 엄마 닮았다고 했어. 근데 싸가지는 뭐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꾸역꾸역 눌러 담으며 최대한 아들에게 상냥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도 있는데 나쁜 말이야. 그 말도 기억에서 얼른 지워. 그리고 애탁해서 꼴도 보기 싫대. 애탁?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잠시 생각하던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외탁을 했다는 말. 첫째가 저를 닮아서 보기 싫다는 말이었겠죠. 더 이상 저는 시모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애를 달래고 둘째 병원에 와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냐고요. 자식 키우신 분이 어떻게 손주한테 그런... 내일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런다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못할 말했어? 걔가 병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균이라고 한 거고 널 닮아서 외탁했다고 한 거지. 그나저나 그 애미나 그 자식이나 똑같네. 그걸 또 그새 너한테 일로 바쳤어? 이러니 내가 정이 안 가지. 알겠어요. 정 안 가는 손주 볼 일 없으실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 부르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요. 싸가지 없고 꼴 보기 싫은 며느리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세요. 부르려면 어머님 아드님이나 부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었죠. 그리고 시모의 모든 연락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시모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목 뼈가 골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하라는 거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길래 저는 기회다 싶었어요. 남편이 좀 가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모가 밥을 차리라는데도 밥 안 차리고 혼자 사온 거 먹고 시모가 화를 내는데도 들은 척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시모가 열이 받아서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너 뭐하러 왔어? 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기 와서 나 염장 지르려고 왔냐? 복창 터지게 만들 일 있어? 어머님, 그래서 밥 드시라고 빵 드렸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대로 해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싫으시면 그냥 다른 며느리 부르세요. 내가 못 부를 줄 아냐? 너 이러는 거 내가 아들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너네 이혼하도록 만들어줄 거라고. 이 나쁜 것. 어디서 이런 짓을 해? 아픈 사람을 데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첫째 며느리는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미 이혼했고 막내 며느리도 척치고 살고 계시잖아요. 아들 셋에 두 며느리가 담을 쌓았는데 곧 저도 담 쌓고 지내게 생겼네요. 제 말에도 시모는 당당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요. 예, 너 이리 와라. 네 마누라 어떻게 좀 해. 나 아파서 수발 들러 와놓고는 꼴랑 빵 한 쪼가리 주고는 밥 먹으란다.
어디서 이런 미친 것을 데려왔어? 아, 진짜. 와이프 좀 바꿔줘봐요. 바꿀 필요 없어. 나 다 듣고 있으니까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당신 도대체 거기까지 왜 간 거야? 갔으면 엄마 수발 좀 잘 들어줘. 왜 매번 이렇게 싸우는데? 이거 당신한테도 문제 있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가 좀 떽떽거렸다고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윗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당신도 똑같네.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내가 내 자식이랑 닮은 것처럼 당신도 당신 어머님이랑 닮은 건 당연하겠지. 나는 당신 엄마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하거든? 그래서 내 새끼 그렇게 만든 사람 용서 못해. 그리고 어머님도 나 어차피 용서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이혼하자. 우리 애한테는 이런 할머니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면 벌벌 떨 줄 알았니? 차라리 잘 됐어. 야, 나도 이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얼른 이혼해라. 꼴도 보기 싫은 것. 어디서 당당하게 머리 쳐들고 있어? 그 꼴을 보니 첫째 형님이 이혼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꼴이잖아요. 제 탓으로 자식들 이혼하게 만든 거 생각도 못하고. 이혼을 선언한 후 저는 애들 둘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의 집은 반씩 부담해서 마련한 거였기에 남편에게는 시세의 반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양육권, 친권 모조리 제가 가져온다고 했어요. 시모의 행동으로는 애들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요. 애들 물건까지 싹 다 들고 나온 것을 확인한 남편이 그제야 제가 진심이란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하잔 말이 겁주려고 내뱉은 말이 아니란 걸 이제 알았나 봐요.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자 그제야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다시 생각해봐. 애들은 어쩔 건데? 당신 혼자 애들 키울 수 있어? 그거 여간에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이혼은 좀 아니잖아. 늙은 노인이 하는 말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 있어? 나는 이미 당신 어머님한테 실망했어. 그리고 어머님 편만 드는 당신한테도 실망한 지 오래됐지. 나는 나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있어. 이제껏 잘 참았으니까. 그런데 내 자식한테 모질게 대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어떻게 친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런 행동을 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야 어머니가 잘못했지. 그래도 그걸 굳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였으면 흘려들었겠지. 근데 애잖아.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소리 듣고 상처받아야 하는데. 결국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때 제 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형님, 저 막내예요. 혹시 이번 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실 수 있어요? 미안해 동서. 나 이혼하기로 했어. 이제 그 집안 사람 아니니까 설에 내려가는 건 알아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죠? 저 진짜 미치겠어요. 형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 오셔서 며느리 잘못 봤다면서 늙은 노모 모시지도 않는다고 난리를 치시느라. 동서한테만 그러면 다행일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첫째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저도 이제 연락 끊어야 할까 봐요. 저번에 혹시나 싶어 한번 시골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시키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 오면 닭부터 전복까지 몸에 좋은 거에다가 먹이기 바쁜데 전 밥도 못 얻어먹고 일만 하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 말이야. 어쨌든 난 앞으로 쭉 그 노인네 보러는 안 가. 이혼할 거니까. 결국 그렇게 되네요. 첫째 형님부터 둘째 형님까지. 저도 올해부터는 시댁 안 가야겠어요. 어머님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자 이번에는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니 눈앞에 있는 남편이 훤히 보여 차라리 전화를 받고 제 의지를 보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 너 이번 설에 내려오너라. 네가 잘못한 거는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어차피 이혼하고 나가봐야 너만 고생 아니냐? 이혼하지 말고 이번 설에 내려와. 거의 명령조였어요. 제가 마치 무조건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혼하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다른 사람 손에 크는 거 난 못 봐. 당신은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애들 할머니랑 싸우고 이혼한다고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것도 자랑이야? 제가 뭐라고 맞받아치려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제 옷자락을 꾹꾹 잡아당기더라고요. 애 앞에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첫째를 달래려던 그때 첫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랑 엄마랑 헤어지면 나 아빠 따라가야 해. 아빠 바쁘면 나 또 할머니랑 있어야 하는데. 나 할머니 집에 보낼 거면 나는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싶어. 그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전화를 통해서 첫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놈. 며느리 네가 애를 저렇게 싸가지 없는 놈으로 키웠어. 어디 어른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들, 외할머니 방에 가 있어. 애를 안방으로 보내놓고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애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이제 알겠지?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제 그만 좀 잘 살펴보라고. 저 작은 애도 제 할머니 집에 안 가려고 난리잖아. 저 애 데려가서 행복하게 키울 자신 있어? 애가 벌써 불행한데. 미안한데 나 이혼 번복 안 해. 그리고 애도 못 데려갈 거야. 애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끝까지 싸울 거니까. 결국 제 말에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혼 소송도 마무리가 잘 됐죠. 제가 시모에게 당한 일들로 인해 제게 좀 유리하게 됐어요. 게다가 당연히 애들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혼 후 동서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저도 이혼하게 됐어요. 어머님이 하나뿐인 며느리 감싸줄 줄 알았는데 더 부려먹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 할라치면 두 형님들 욕을 하면서 저한테 똑같은 년이라고 막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당하고 사셨나 몰라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어쩌냐네요. 참나. 내 편 들어줬으면 시댁이랑 인연 끊고 남편이랑 잘 살아보려 했는데 세상 일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거면 시모한테 위자료 청구도 된대요. 전 제가 당한 일 다 증거 모아서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동서의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제 셋이 나란히 시모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결국 돈까지 뜯기고 며느리들은 모두 이혼하는 상황이 되니 지금은 더 이상 삼형제 중 그 누구도 시댁에 들리지 않는다더군요. 참 꽃이다 했어요. 이혼 후에 저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애를 키우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은 친정엄마와의 사이에 애착이 잘 형성되었던 터라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지에서 돌아오다가 엄마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 골절로 요양병원에 단기 입원하게 됐어요. 3달간의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다시 모셔가려고 했죠. 친정엄마 입원 후 2달 동안은 매일같이 친정엄마를 보러 갔어요. 그리고 매주 주말에는 오빠 내외와 함께 애들 둘을 데리고 함께 병문안을 갔죠. 그렇게 퇴원을 2주 앞두고 주말에 가족 다 같이 엄마 면회를 가던 날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가다가 저는 깜짝 놀라 멈췄어요. 그 방에 전 시모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오다가 전 시모의 얼굴을 보고는 제 뒤로 후다닥 숨어버리더라고요. 저 망할 놈. 넌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냐? 예의는 어디 갖다 팔아먹었어, 어? 여전히 싸가지 없는 걸 보니 네 엄마가 아주 잘 키우고 있나 보다, 응? 그 빈정거리는 말투에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 전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가라앉았던 화가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왜 남의 귀한 손주한테 소리 질러요? 애 놀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우리 강아지 일로 와. 저 망할 할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왜 애를 울려? 친정 어머니의 등 뒤로 쫓아가 숨는 손주를 보던 시모가 이번에는 막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네가 아들이랑 이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꼴로 병원에 갇혀 있지는 않았을 거다. 망할년, 내 신세가 어쩌다 이리 됐을꼬. 처음부터 네 년이랑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마음에 썩 들지도 않은 며느리를. 네 엄마도 참 딱하다. 친정엄마 여기 버려두고 니들끼리 잘 지내고 있겠지.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우리 일에 이렇게 참견인 건지.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옆 침대 아줌마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봤다고 할머니네 가족을 욕해요? 이만큼 화목한 가족도 없는데. 노인네가 노망이 들어도 한참 들었구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해도 이 집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알뜰살뜰 엄마를 보살피고 간병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제 집 팔아서 친정엄마 집을 다니게 쉽게 고쳐주는 건 더 힘든 일이지. 세상에 이런 딸 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렇지. 나는 아들 하나 있었으면 이런 며느리 하나 얻고 싶구만. 이런 며느리 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고생 안 해도 될 사람이라고. 매번 올 때마다 생판 남인 우리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흔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모두 엄마와 같은 병실의 환자분들이셨어요. 6인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인데 매번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 사와서 같이 나눠 먹었더니 다들 저희한테 무척 잘해주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껴들긴 왜 껴들어? 어린 놈의 새끼도 저 여우 같은 년도 다 똑같이 싸가지 없는 나쁜 년놈들이라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여기 갇혔지. 내 모를 줄 알고? 저는 이혼 후에 그쪽 가족분들과 연락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여기 와 계시는 것도 그쪽 가족분들의 생각이시겠죠. 엄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시고 애한테 욕도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엄연히 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욕하고 소리치면 저희도 참지 않을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냐? 너, 네가 여전히 내 아들 조종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서 꺼내. 나 여기서 꺼내주란 말이야.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 본 적도 한참 전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이러니 며느리가 셋이나 도망가죠. 그리고 자식들도 돌보고 싶겠어요? 본인한테 물으세요. 어머니가 하신 행동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니까. 이혼한 지 도대체 얼마나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완전 남남이라고요, 남남. 결국 빈정상한 우리는 2주가 남았지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퇴원수속을 밟기로 했어요. 그런데 퇴원수속 밟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서로 깜짝 놀랐죠. 당신 어머니 들어오신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퇴원해? 우리 때문이라면 걱정 마. 지금 퇴원수속 밟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서 폭력성 있는 노인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야. 아, 같은 병실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밀쳐서 넘어뜨렸더라고. 참 여전하시네. 사람 변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셋이나 떨어져 나갔는데도 전혀 바뀐 게 없으셔. 우리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당신한테는 참 못할 짓 했지. 그리고 그걸 이제야 알아차린 것도 미안하고. 이제야 알아차린 거야? 당신도 참 늦다. 어떻게 이런 사태를 여태껏 모를 수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알아차린 것도 다행이지. 당신이 당신 엄마 편들 때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결과는 참 놀랄만한 일이긴 해. 큰형이 재혼하려는 문제 때문에 알게 됐어, 우리도. 형 재혼하려고 여자 데리고 왔는데 그 형수님 될 분도 예전 형수님처럼 엄청 부려먹으려고 하셨나 봐. 근데 그 형수님도 보통 분은 아니라서 결국 엄마랑 연 안 끊을 거면 자기랑 끊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형도 재혼에 다시 실패했거든. 그러고 나서 형이 나서서
어머니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이면 우리 셋 중에 그 누구도 재혼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이야. 솔직히 우리 형제 전부 다 그때쯤에는 다들 눈을 뜬 거지.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삼형제 중 누구도 어머니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머니 집 처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모시자라는 결론이 됐고, 전 남편은 부끄러운 건지 괴로운 건지 연신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하더라고요. 하긴 저런 상태의 사람을 집에서 케어하긴 힘들 테니까. 제가 사무실 밖에 있는 전시모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어요. 전시모는 애먼 사람을 붙잡으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병문안 한 번도 안 오던 놈. 네가 자식이야? 나 집에 갈란다. 집으로 보내줘. 왜 나를 여기다 처박아 놓냐고. 여태껏 우리 탓,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만 하셔. 그때 당신 말 들었으면 우리가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후회하지 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당신도 앞으로 잘 살아. 그때 한 당신 선택이 지금 당신을 만든 거니까. 나한테도 과거 이야기 꺼내지 말고. 전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사람을 칼같이 쳐내며 좋으실 대로 살아오셨으니 옆에 버틸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렇게 시모가 사무실 밖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외쳤지만 결국 다음 목적지는 다른 요양원이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시모는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고요. 아들들에게 배신당한 것을 이제는 없는 며느리 탓을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집도 처분당해서 나가더라도 갈 곳이 없을 텐데 저리 집에 가자고 용을 쓰다니. 그 집에는 더 이상 자신을 그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아직까지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짧은 재회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이 둘은 제법 컸고 재혼 생각은 아직 없지만 좋은 만남을 이어갈 사람도 생겼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제 아이들을 상처받게 할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친할머니에게조차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남들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제 삶을 찾아가는 건 아마 아이들이 지들 인생을 찾아 독립을 하고 난 뒤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늦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저도 참 순탄치만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돈 주고도 하고 싶지 않을 경험이긴 하지만 3명의 며느리를 이혼시키는 시모라니. 예전에는 치가 떨릴 만큼 싫었는데 지금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오면 그런 사람으로 완성되는 건지. 이 글을 쓰면서 예전의 일들을 꺼내보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왕 꺼낸 김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함께 욕하고 화내주시면 제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는 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임신하고부터 일을 쉬고 있죠. 여러모로 싱숭생숭한 요즘 소란스러운 제 마음을 정돈하고 싶어서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 당시에는 잘 안 됐는데요. 몇 년 후 우연히 같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치면서부터 새롭게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는 바보처럼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됐고 어쩌다 적당한 짝을 찾던 와중에 서로 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모난 곳 없는 바른 사람이었죠. 시어머님께서도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시모께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시부 없이 홀로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다 잃으셨다며 오열하시는 어머님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만약 저희가 신혼여행 중이 아니었다면 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남편도 많이 자책했고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무너진 어머님 일으켜주시고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실까봐 일부러 시댁에 들러 같이 식사도 자주 하셨었죠. 사돈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자매처럼 많이 챙겨드렸어요. 친정어머니 덕분에 어머님은 비교적 빠르게 마음을 회복하셨습니다. 피싱으로 잃은 돈은 결국 다시 못 찾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보증금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댁을 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엄마 덕분에 어머님 어느 정도 극복되신 것 같아. 진짜 고마워요, 엄마. 내가 엄마 아빠 딸이라 참 다행이야. 딸, 보이스피싱은 남 일이 아니야. 사돈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었을 일이잖니.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 잘못 받았다가 문자 한 통 잘못 눌렀다가 한순간에 전 재산 잃는 거야. 요즘 세상 참 무서워. 에휴, 불쌍한 우리 사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가 신서방한테는 차마 괜찮냐고 연락은 못 하겠더라. 신서방은 네가 잘 챙기고 있지? 엄마가 사돈 어른 잘 챙길 테니까 넌 신서방이랑 너만 생각해. 그리고 가족끼리 고맙기는 뭘. 얘가 새삼스럽게 엄마 쑥스럽게 하네. 엄마, 혹시 신서방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안 드렸어요? 신서방? 에이, 바쁘잖아. 마음고생 심하게 해서 그럴 겨를이 없었을 거야. 응?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고요? 아니,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셨는데. 아유, 엄마 아빠는 괜찮아.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쌓은 덕은 다 나중에 너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상황이 상황이잖니. 사돈 어른이나 신서방 무슨 정신이 있겠어. 엄마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니 무척 쑥스러워하셨어요. 감사하다 말 한마디 표현한 것뿐인데 울먹이시는 엄마를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좀 서운하더군요. 당연히 먼저 처가에 인사를 드리거나 연락할 줄 알았죠. 여보, 요즘 일은 할만해? 똑같지. 그래? 근데 말이야, 자기 엄마 아빠가 어머님 보증금 해주신 거 혹시 감사 인사 드렸어? 물론 그동안 자기도 나도 그럴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인사 드려야 하지 않을까? 미안해.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안 닿았다. 나 진짜 한심하다. 나 대신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이 더 고생 많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자기야, 내가 주말에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 내 옆에 안 계셨으면 정말 아찔했어. 난 참 복받은 놈인가 봐. 물론 엄마께서 안 좋은 일 겪으셨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가 돈독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모자의 실체는 점점 밖으로 드러나더군요. 그 일로부터 얼마 안 가 경찰서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나 싶어서 조금 기대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웬걸? 시모가 경찰서에 연행됐다는 소식이었죠. 시모가 경찰서에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순간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부랴부랴 찾아가 보니 정말 어머님이 계셨어요. 경찰에게 들어보니 시모와 시모의 지인들이 작정하고 노름판 크게 열다가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유, 걱정 마. 그냥 호기심에 동네 아줌마 따라 딱 한번 해본 거다. 나 노름 처음 해본 거야.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렴. 아이, 그렇게 재수없게 걸릴 줄 누가 알았겠냐? 나를 잘못 잡았어. 경찰관님, 저 혹시 제가 날린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성이나 창피함은 없으시곤 돈을 잃었다며 해맑게 웃는 시모를 보고 순간 제가 알던 시모의 모습이 아니라서 뒷골이 오싹했어요. 그때 마침 남편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머, 아들. 아니, 내가 그렇게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랬는데 기어코 했어요? 아, 며느리한테만 연락하면 된다면서요. 조사도 성실히 받았구만. 어머니, 남편한테는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예, 돈 쓸데없이, 아유, 내가 못 산다. 쟤 알았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얼굴 좀 봐라. 지엠이 잡아먹을 얼굴로 달려오네. 내가 한 번만 더 노름판에 껴서 놀면 엄마 아들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발, 나 숨 좀 쉬고 살자. 아, 보이스피싱도 말이야. 돈 불려준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잖아. 전 재산 다 날리고도 이러고 싶어? 에휴, 며느리 보는 앞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그게, 아이씨, 엄마가 설명해요. 저는 이때까지 보이스피싱범 때문에 어머님 핸드폰이 해킹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스스로 불법인 걸 아셨으면서 돈을 불려준다니 입금한 거였더군요. 게다가 노름도 종종 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집에 돌아와 제게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엄마가 분명한 피해자 맞아. 그리고 이번은 실수니까 한 번만 도와드리자.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 한동안 노름 끊고 아예 안 하시다가 이번 딱 한 번 유혹 못 참고 하신 거야. 일단 벌금부터 내드리고 엄마가 조금 빚진 게 있으시다는데 그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어. 너 웃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야.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왜 숨겼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아니, 미안하지만 절대 안 돼. 애초에 자기가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숨긴 것도 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너무 충격이야. 난 이제 어머님 금전적으로 절대 못 도와드려.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개선 의지가 없으신 것 같거든. 당신이 결혼 전에 그렇게 말린 것들이 결혼 후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겠어. 노름 한 번 하면 습관이라고 어디서 그러더라. 어머님 벌금 낼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갚으라고 말씀드려. 뭐? 듣자 하니까 너 너무하다. 네가 친정일이었어도 이렇게 냉정하게 굴었을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결혼은 너랑 엄마랑 한 게 아니라 나랑 한 거잖아. 난 내 이야기는 다 오픈했어. 엄마 얘기 그거 일부분만 못한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이 먹어서 식당 일 말고 어디서 일하시겠어? 벌고 있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남편은 제가 화난 포인트를 모르는 듯했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물러나지 않고 종일 대판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이야기가 당연시 자신의 이야기인데 분리해서 본인 사정을 다 말했다는 듯 구는 남편에게 저는 신뢰가 와장창 깨져버렸죠. 보이스피싱은 어머님이 당하신 사고라 도와드렸던 거고 노름하고 도박판 껴드신 건 어머님 잘못이잖아. 그거 범죄야. 게다가 보이스피싱도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불법 인지하셨으면서도 입금했다며. 난 그것도 그것대로 충격이야. 당연히 어머님께서 식당 일이라도 하셔서 갚아야 하는 게 맞아. 수습 자꾸 해드리는 버릇하면 평생 반복될걸? 뭐? 평생? 아주 악담을 퍼부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 엄마가 애원해도 이제 안 도와드릴 테니까 그만 잔소리해. 지금 내가 사고 쳤어? 아니잖아. 엄마가 잘못한 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 아휴, 자존심 부려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나도 무지 답답해. 도대체 언제까지 철없이 저러실지 모르겠다. 자식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고칠 생각을 안 하시지? 본인도 괴롭다고 아이처럼 우는 남편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 전 차라리 솔직히 말해줬더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세웠겠죠. 아님 제가 남편과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도 소리 지르며 싸웠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라도 됐나 싶어 놀란 마음에 인터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새끼냐?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시모께서 기가 다 죽어있는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이것저것 좀 싸왔어. 연락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문 좀 열어줄래? 시모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오셨다며 양손에 한가득 짐을 들고 흔드셨어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꼴 보기 싫음 굳이 문 열어주지 마. 아니, 문 열어드리지 말아봐. 내가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드릴게. 나도 지금 엄마 보기 싫어. 아, 정말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신 거야? 진심으로 정색하는 남편에게 어른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아들 생각해서 무겁게 반찬까지 가져오셨으니 문 열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남편에게는 어머님께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불안한 눈빛을 하면서도 저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어머님이 바뀌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지친 남편은 제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기대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저도 어머님께 화가 나서 그날만큼은 무시하고 싶었으나 저도 뱃속에 한 생명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군요. 시모께 한 번은 제대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노름하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 처음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그런 걸 또 다 새끼한테 말했냐? 창피하게.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이건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저 솔직히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 고려했을 거예요.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안 바뀌시면 저희 이혼할지도 몰라요. 저는 천륜 관계는 쉽게 못 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 못 보게 할 생각 없어요. 그럼 결국 제가 남편 떠나겠죠. 너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도 내가 한심하고 못난 거 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이후로 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허망함을 느꼈어. 그래서 한동안 안 하던 노름에 손대기 시작했어. 나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이야. 앞으론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마음 풀려 마가. 쉽게 제가 말을 떼지 못하자 시모께서는 갑자기 본인 뺨을 내리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어머님 바뀌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만하라고 시모를 말렸고 시모가 사죄하며 2번 다신 노름을 안 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면 시모께 말씀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치료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행히 시모께서는 알바도 구하시고 하루를 바쁘게 살며 돈을 버니까 더 이상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바뀐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감격해서 울더군요. 왜 또 울어? 나 진짜 평생 잘한 일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 당신 실망할 일 없게 할게. 무너진 신뢰 앞으로 더 탄탄히 쌓을게. 앞으로는 조금의 숨김 없이 정말 빠짐없이 이야기할게. 고마워 자기야. 우리 아이한테 부끄럼 없는 아빠가 그리고 당신한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위기로부터 가정을 지켰음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뱃속의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실망시켰어요. 부끄럼 없는 아빠가 되겠다던,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겠다던 그 새빨간 거짓말은 곧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꽤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를 하는 제게 항상 점심시간에는 어떤 걸 먹었는지 간단한 연락이라도 해줬어요. 자기야, 밥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내가 보낸 사진 봤어? 오늘 점심 콩국수 나왔는데 자기 생각나더라. 콩국수 좋아하잖아. 내가 저녁에 포장해 갈까?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입맛 없었는데.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은 임신한 저를 살뜰히 챙겼고,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 있는 제가 기다리고 걱정할까봐 안심할 수 있도록 늘 장소 이동이나 몇 시쯤 귀가할지 연락해줬어요. 게다가 회식이나 술 약속이 생겨도 절대 만취 상태로 마시는 일도 없었어요. 남편의 그런 점은 참 부부싸움도 안 일으키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남편의 철저한 이미지 관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어김없이 늦는 날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승진 문제로 상사와 면담이 잦아지고 부쩍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을 때였죠. 한창 배가 불러오는 중인데 본인이 신경 더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며 남편이 속상해할 때였어요. 저는 그게 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께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도 저녁 늦게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왠지 그날따라 느낌이 쎄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공무원이셔서 새벽까지 일하시기에 저와 저녁에 자주 연락하거든요. 엄마, 일하시는 중이에요? 딸 지금 뭐하고 있니? 밥은 먹었고? 엄마 먹었죠. 일하고 계셔? 그렇지. 신서방은? 신서방? 회식한다고 늦는데요. 그래서 밥은 혼자 먹었어요. 그래? 혼자 먹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지? 뱃속에 우리 손주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엄마 딸이 누군데? 남편 없어도 야무지게 잘 챙겨 먹죠. 잘했네, 우리 딸. 왜요? 엄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화상이지만 엄마께서 계속 뭔가 뜸을 들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 다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신서방 언제 들어온대? 글쎄,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늦죠. 요즘 그이 승진 때문에 회식도 빠짐없이 다 가고 있어요. 바로 윗상사가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신서방이 고생이 많네. 근데 신서방 회사가 어느 동네라 했었지? 땡땡동이지. 그럼 회식하면 보통 그 회사 근처에서 하려나?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엄마 왜 이렇게 질문 폭탄이셔? 혹시 엄마 신서방 봤어요? 본 것도 같아서. 근데 신서방 회사랑 거리가 좀 있잖아. 그래서 신서방이 아니라 닮은 사람을 본 건가 해.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지. 엄마 동네에 신서방이 있을 리가 없죠. 비슷한 사람 아니야? 내가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전화는 하지 마. 그냥 그러길 바래야지. 일단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끊으마. 저는 혹시나 싶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여보,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맡겨놓는다고 연락을 많이 못했네. 미안해. 그리고 오늘 부장님 기분이 엄청 좋으셔서 노래방까지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엄청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 피곤하겠다. 근데 어디에서 회식하는데? 당신 회사 근처? 당연히 회사 근처에 있지. 그래?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밥 먹었는데 또 갑자기 허기지네.
어떡해. 여보 배고파서 전화했구나. 내가 배달이라도 시켜줄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먹을게. 집에 먹을 것도 많아. 여보, 그럼 챙겨 먹고 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 오늘은 진짜 부장님이랑 결판을 지어보려고. 응, 알겠어. 몸 조심해, 여보. 그렇게 남편과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을 감싸는 찝찝한 통화를 마쳤습니다. 원래 회식한다 하면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회식 자리라기엔 고요했습니다. 전 화장실에서 받았겠지 하며 애써 이상한 생각을 지우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녘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통화하셨던 친정엄마께서 말씀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가슴을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길, 글쎄, 신서방이 땡땡동 술집에서 웬 여자랑 꼭 붙어있는 걸 봤거든. 처음엔 당연히 잘못 봤나 했어. 혹시나 했는데 좀 전에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려다 그 근처 모텔 앞에서 신서방이 그 술집에서 본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내가 봤잖니. 신서방 괘씸한 놈이 지 아닌 척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내 눈이 매 눈인데.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 신서방 집에 없지? 엄마, 그이가 확실해?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일하시면서 어둠 속에서도 눈이 엄청 밝으셨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시고 충격받으신 엄마는 고민 없이 뒤를 쫓아가셨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차에 타서도 한참을 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때 차량 창문이 내려가고 밖으로 상간녀가 쓰레기를 던졌다고 하네요. 엄마는 그 김에 남편 얼굴 똑바로 보려고 다시 창문 내려보라고 창문을 두드렸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가씨, 젊은 사람이 쓰레기를 그렇게 아무 곳이나 버리면 안 되죠. 아줌마가 뭔데? 신경 꺼요. 미아원이야? 그럼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가요. 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벌금 내고 싶어요? 빨리 내려서 주워요. 벌금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어머, 아가씨 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술 마시고 지금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혹시 신서방이야?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밖이 살짝 깜깜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엄마 말씀으론 남편이었대요. 술 냄새? 뭔 서방? 아이씨, 뭐라는 거야. 자기야, 저 사람 알아? 아줌마는 쓰레기 냄새 나거든요. 허이, 허이. 저리로 가요. 나 그대로 출발할 거예요. 뭐래, 모르는 아줌마야. 누구세요? 저리 가세요. 다쳐도 모릅니다. 막말하는 상간녀는 술에 거뜬히 취해 발음이 심상치 않고 그럼에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엄마는 신고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나름 목소리를 깔고 자기 아닌 척 하더래요. 어두워서 저희 엄마께서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봅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가 환경미화원인데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발견해서요. 네, 여기 땡땡 사거리요. 그러자 옆에 탄 동승자 저희 남편은 욕짓거리를 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어도 엄마는 그의 차림새까지 다 스캔하셨죠. 엄마의 만류에도 상간녀는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다가 얼마 안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엄마께서는 그 옆에 동승자도 분명 있었는데 도망갔다고 말씀하셨대요. 신서방이 자주 입는 너가 선물해줬다던 옷 브랜드 있잖아. 땡땡 카라티? 응, 그래 그거 파란색. 얼굴도 옷도 분명 신서방이 맞아. 저는 어제 출근한 남편이 무얼 입었더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지만 퇴근하고 회식 때 편한 옷차림으로 간다며 그 옷을 분명히 챙겼었죠. 떠오른 기억에 좌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귀가했습니다. 여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설마 나 기다린 거야? 아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으로 갔더라고. 장모님? 깜짝 놀랐어요. 계신 줄 몰랐는데.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어제 출근할 때 입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밀치고 그의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탈탈 바닥으로 털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카라티가 있더라고요. 여자 향수 냄새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가지를 들고 사정없이 남편 뺨을 날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짓이야? 너 어디서 바람을 펴? 어디 가서 헛짓거리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안심시켜놓고 그동안 얼마나 뒤에서 놀아놨니? 회식? 승진? 웃기지도 않는다. 바람이 아니라 친한 동료야. 회식하다가 많이 취해서 근처 모텔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회식을 어디서 했는데? 그게 나 못 믿어? 이렇게 추궁할 일이냐고. 어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나 자네. 나랑 뻔히 눈 마주쳐놓고 아닌 척하는 거야 지금? 자네는 회사 동료랑 모텔도 가고 자기 하는 사이야? 장모님, 제발 눈치껏 그냥 빠져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지 마.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미쳤어? 아프니? 난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엄마는 직접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 우리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냐고. 남편은 한 대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지르길래 제가 한 대 더 때리니 힘없이 주저앉더군요. 그런데 제게 싹싹 빌던 남편은 이내에 도끼 눈을 하고는 또다시 저희 친정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때려. 아니, 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뱃속에 우리 애기는 생각 안 해? 장모님, 미치셨어요? 이 사람한테 다 이러면 어떡하시게요? 그냥 못 본 척 하실 수 없었어요? 장모님 지금 귀한 딸 인생 망치신 거예요. 아이까지 가진 사람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목격하셨더라도 저랑 상의를 하시던가요. 으이그, 애를 생각한다는 놈이 바깥에서 외간년이랑 구르고 있어? 아니, 지금 어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겐가? 아주 덜 맞았지? 소영아, 넌 뒤로 빠져 있어라. 너 태교에 안 좋아. 엄마가 대신 저 쓰레기 같은 놈 흠씬 패주마. 에라이 이 분리수거도 안 될 놈아. 엄마께서는 물이 반쯤 든 페트병을 들고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셨습니다. 어디 은혜도 모르고 뒤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다녀?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님 아프다고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에?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은 제가 잘 달랠게요. 에? 뭐? 겨우 그거 처맞고 아프다고?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는 아니 조강지처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눈 딱 감고 넘어가 달라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몇 대 맞고서야 남편은 엄마께 제대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 남편에게 저는 뱃속에 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얼른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일단 그 한심한 인간이 눈에서 안 보여야 좀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만 빌고 내 눈앞에서 꺼져. 가증스러우니까 당장 꺼지라고. 내가 네 눈앞에서 쓰러져야 사라질래? 알겠어. 내가 꺼질게. 나 일단 엄마 집에 가 있을게. 화 좀 풀리면 다시 이야기해. 화가 풀리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당연히 결론은 이미 이혼으로 결정난 건데. 남편은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이혼은 절대 안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엄마와 함께 심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변명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심호께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남편이랑 말을 맞추셨는지 제가 전화해서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시모는 얼른 아들이 그저께 본인 집에서 잤다고 하시더군요.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아이고, 글쎄 너무 취해서 우리 집으로 왔지 뭐냐.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부인 혼자 재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따끔하게 혼냈다. 냉수 한 사발 들이키더니 정신이 들었는지 좀 전에 집으로 갔어. 우리 아들 잘 도착했지? 근데 요즘 여러모로 힘든가 보더라. 평소에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시는 애가 아니잖니. 승진 때문이라며? 다 너랑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야단치지 말고. 알았지? 어머님, 아들 감싸주고 싶으세요? 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냉담한 저의 태도에 어머님께서는 머쓱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었는데 그 녀석이 하도 울면서 부탁해서 말이다. 내가 미안하다. 남자들 바람 그거 부인이 임신했을 때 잠깐이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네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렴. 근데 사도는 너 몸 생각 안 하신다니? 어쩜 임산부한테 그런 모진 시련을. 아유, 내가 못 산다. 늙어도 눈치라는 게 있으셔야지. 안 그러니? 너네 그동안 많은 고비 넘겼잖니. 난 이대로 너네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머님, 에그머니나 깜짝이야. 너 왜 소리를 지르냐? 애기 생각 안 하니? 두 번 다신 저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어머님 살뜰히 챙기셨는데요. 그런 말 들으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고비 다 제가 아니라 언제나 남편 쪽 문제였잖아요. 어머님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고 군말 없이 저희도 뼈 빠지게 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노름으로 빚까지 지셨잖아요. 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하다 남편은 보태서 바람까지 폈네요.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어 봤자죠. 이혼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나중에 꼭 직접 저희 어머니께 사과드리세요. 지금 옆에 계셔서 통화 내용 다 들으셨거든요. 아이고, 사돈, 미안해요. 됐습니다. 이제 남인이 사과 안 해도 돼요. 두 번 다시는 얼굴 안 뵙고 싶네요. 은혜도 모르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 후로 저는 배가 부쩍 아파서 안정감 있는 부모님 곁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해 비싼 돈 들여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할 변호사도 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중 남편과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문 열려 있다고 어딜 막 들어와요? 이혼 소송 말고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드려? 당장 나가요.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에 등 돌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저 진짜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여보, 우리 꼬물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요즘 바람 흔한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바람을 이렇게 당신이 키운 거라고. 꼴값을 떤다. 넌 그냥 지금부터 착실하게 일이나 열심히 해서 위자료랑 양육비나 입금하면 돼.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 겨우 안정 되찾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마.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한다고 각서도 받았어. 골칫거리 더 이상 만들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지 않을래? 나도 이제 노름판 완전히 손 뗐단다. 시모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셨어요. 경찰관이 왔는데도 시모와 남편은 여기가 처가라며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처가는 무슨, 여보세요. 댁들이 그동안 쓴 우리 집 돈 다 내뱉을 준비나 하세요. 어디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리고 자네, 밤에는 대리운전 알바라도 뛰어야겠어. 바람 피는 건 자네한테 사치야. 돈이 있어야 바람도 피지. 저번에 우리가 해준 저 노름쟁이 전세보증금 이번 주 내로 빠질 거니까 여기서 이럴 시간에 가서 집이나 알아봐. 장모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는 무슨? 넌 뭐 예고하고 바람 폈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돈. 아니요. 우리 손주를 생각해서 더더욱 당신네 집안과 손절하는 게 맞죠. 계속 안 나가시면 더 상황 심각해집니다. 계속해서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하셨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세상 다 잃은 듯한 얼굴로 시모와 남편은 경찰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상간녀는 알아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오피스 와이프 말로만 들어봤지 제 남편에게도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만 아니었으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다 폭로하고 싶더군요. 그런데 이미 시모께서 그 회사에 가서 상간녀와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시모께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맡은 직책상 외근이 많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습니다. 직무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 상간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남편 역시 상간녀를 안 말리고 옆에서 방관한 게 들통나서 경찰 조사받고 처벌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글쎄, 그 여우 같은 계집이 우리 아들을 마주칠 때마다 들들 볶은 거야. 우리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말이야. 바람은 같이 폈지만 음주운전은 지 혼자 한 거잖아. 웃겨서 정말. 그래서 내가 회사 점심시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못 없다고 다 꼬리 9개 달린 이것이 임신한 며느리랑 내 아들 갈라놓았다고 했어. 음주운전도 혼자 한 거라고 내가 쐐기를 박았지. 시모 덕분에 상간녀는 물론 파렴치한 남편의 실체도 회사에 다 소문났겠죠. 어머님 하실 말씀이 뭔가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상간녀 머리채를 다 뜯어놨어.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이 정도면 너 화가 풀릴까 싶어서. 어머님, 아들 머리채도 다 뜯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저 이제 번호 바꿀 거예요. 다시는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볼 거라곤 대기업 다니는 것뿐인데 그것마저 잘리게 생기자 시모가 나섰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었어요. 저는 그게 다 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은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너 듣자 하니 회사도 조만간 잘리겠다. 가만 있지 말고 위자료랑 양육비 주려면 공장이라도 들어가. 라고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음주운전 말고도 상간녀가 길에 쓰레기 버린 것도 신고하셨다고 분명 벌금 물 거라며 너무 통쾌해하셨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제가 상간녀 소송까지 넣자 상간녀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엄청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무시했더니 어떻게 또 알아냈는지 친정엄마 일하시는 구역으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어머님, 따님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어디 그 더러운 낯짝을 들이밀어? 바람 핀 게 정말 낯짝도 두껍다. 세상 말세야.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따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 상간녀 딱지 붙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바닥 좁아요. 이직해도 계속 꼬리표 따라붙을 텐데.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불륜 말고 그 사람이 저한테 추근덕거린 걸로 다시 소문내면 되거든요. 위자료도 충분히 드릴게요. 저 정말 저한테는 일이 전부예요. 내 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지잖아. 근데 왜 네 인생을 우리 보고 책임지래? 내 딸 이혼녀 꼬리표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아야 하는데 너도 당연히 상간녀 꼬리표 평생 달고 살아야지. 업무 방해죄까지 고소당하기 싫으면 썩 꺼져. 상간녀가 울며 불며 빌어도 엄마께서 끝까지 무시하니 상간녀는 갑자기 일을 도와드리겠다며 종일 엄마 옆에 붙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생쇼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저는 소송 취하할 생각 없는데 말이죠. 어머, 그거 참 웃기더라. 가라는데 안 가고
내 일 대신하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하이힐은 왜 신고 와서는 결국 쓰레기 더미에서 구르더니 명을 지르고 가더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구역 옮겨달라고 했어. 또 마주치면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면 돼. 오늘은 지가 와서 스스로 벌 받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 저는 제 인생만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 역시 박살났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나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 낳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받은 걸로 비싼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어요. 남편 없는데 산후조리라도 잘해야죠. 상간녀는 가차없이 회사에서 잘렸고 아쉽게도 전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잘리지는 않고 정직 처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자천되어 지방 계열사에 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리길 기도했지만 또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금융치료라도 받아야겠더라고요. 시모는 여전히 노름판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연락 왔던 경찰관이 시모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전 이제 이혼해서 그 집 사람 아니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도대체 왜 평범한 인생 살고 있던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만약 전 남편과 소개팅을 안 했더라면, 아니 소개팅 하더라도 우연히 카페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바람필 사람 한눈에 알아볼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 만약 아이 낳은 후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면 더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이 힘든 모든 과정을 직접 다 보고 겪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차라리 아이가 전부 모르는 게 낫다고 위안하며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전 남편과 소송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야무지게 다 받아낼 거예요. 전시모가 땡전 한 푼 없으니 친정엄마께서 도와드렸던 금액까지 모두 전 남편에게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소송 잘 마무리하고 태어날 아이와 친정 부모님이랑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